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회 플러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달 31일 서울시의회 제283회 임시회가 개회했습니다. 신원철 의장은 서울시와 적극적인 협치를 강조했는데요.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3조 6천억 원 규모의 올해 서울시 추가 경정 예산안을 꼼꼼히 따져보고 심사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의회 제283회 임시회가 15일간 일정으로 닻을 올렸습니다. 신원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시의회가 서울시와의 적극적인 협치를 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의 강북 우선 투자 전략 발표를 환영하며 강남북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 강북 지역 발전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이번 서울시의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강북 발전을 향한 정책적 시도들이 모두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치를 펼치겠습니다. 시와 발을 맞춰 나가면서 비판 또한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포부도 내비쳤습니다. 신 의장은 이번 회기의 주요 사안으로 일자리 문제를 꼽고 시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의 실효성을 살펴보고 임시 방편이 아닌 근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선 3조 6천억 원 규모의 올해 서울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의합니다. 틈새 보육 문제 해소, 자영업자 지원, 미래 성장 동력 확대 등을 큰 줄기로 연내 집행이 시급한 예산 중심으로 편성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0일부터 이틀 동안 시 추경 예산안을 꼼꼼히 따져 심사할 계획입니다. 이외에 시정질문과 6일에 걸친 상임위원회 활동을 마치면 회기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TBS 문숙희입니다. 이처럼 제283회 서울시의회 임시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첫날인 지난 3일엔 시정 질문이 있었습니다. 서울페이와 DMC역 롯데 쇼핑몰 인허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제10대 서울시의회 출범 후 시작된 첫 시정 질문. 서울시가 올해 12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결제 시스템인 서울페이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역진적인 효과를 발생하지 않느냐라는 문제. 즉 정말 영세 소상공인을 돕는다고 했지만 결과는 좀 부유한 사람들, 또 부자들이 좀 더 혜택을 보는. 이에 박원순 시장은 매출액을 단계로 구분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확고한 정책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 매출이 낮은 소상공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이렇게 설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매출 5억 원 이하는 완전한 0%, 또 8억 원 이하는 0.5%. 상암 DMC역 롯데 쇼핑몰 인허가가 수년째 지연되고 있는 것에 관한 질책도 있었습니다. 인근 주민들 대부분이 복합 쇼핑몰 입점을 기다리고 있는데 서울시가 상생을 추구한다는 이유로 망원시장 상인들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인다는 겁니다. 망원시장을 우려하고 상생을 염려했다면 해당 부지를 당시에 매각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해야 된다는 측면과 동시에 그게 전통시장이라든지 이 중소상인들이 또 생존권이 보장되고 한다는 이런 두 가지 요구가 사실은 다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든 서로 협의해서 그러한 갈등이나 내용을 조정해서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고. 보육 문제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우리 동네 키움센터가 돌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수요 조사, 공간 확보 문제, 시설에 대한 아이들의 접근성 문제, 기존 돌봄 시설들과의 관계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 후 박 시장은 기존 돌봄 시설과의 관계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면서 좀 더 큰 틀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역 아동센터가 이렇게 분리돼서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의 목표대로 계속되면 이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우리 아이 키움 센터가 지역 아동센터까지 함께 흡수해서 함께 하나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박원순 시장이 여의도와 용산 종합개발계획을 전면 보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그 이유를 묻기도 했습니다. 여의도 아파트 12개 단지 정비 계획들이 지금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금 협의가 중인데 통합계획 알료시까지, 마스터플 알료시까지 유보를 지금 하고 있어. 주민들이 난리 나겠죠. 그 민원을 어떻게 감당하실지. 서울시장으로서 이런 도시의 미래를 제대로 그리고 또 그 그림대로 추진해 가야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임무인데, 또 동시에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주거시장이 과열돼서 이게 투기가 일어나고 이런 것은 또 막아야 될 그런 책무도 있습니다. 또 주민들의 염원을 반영해 신림 경전철 노선 중 가칭 박종철역을 추가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에 대한 검토도 요구됐습니다. 지역 공동체인 서울대학교의 수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고 관악, 민주화의 성지, 민주 올레길의 정점인 박종철 역사 기념관과 연계되는 가칭 박종철역 신설을 촉구하고 서울시는 이날 받은 질문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향후 정책 설계에 참고한다는 계획입니다. TBS 류밀희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남북교류가 다시 급물살을 타면서 제10대 서울시의회 역시 그 어느 때보다 남북특위 활동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남북협력특별위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남북교류연구회를 출범하는 등 다양한 남북교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 남북교류에 물꼬를 트기 시작한 이후 서울시 의회에서는 6대 의회부터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약칭 남북특위를 운영해왔습니다. 다만 남북관계가 경색될 때마다 특위 활동이 유명무실해지기도 했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전혀 남북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상황에서 사실은 국가 어젠다로서도 호재 이 부분이 진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방 차원에서도 이 부분이 하기 어려움이 있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남북 교류가 다시 급물살을 타면서 이번 10대 의회는 그 어느 때보다 남북 특위 활동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재가동 시 서울시 기업들의 경영 지원과 남북 청소년 교류 활동에 필요한 재정 지원이 교육위원회 황인구 의원은 지난달 31일 서울시와 함께 간담회를 열고 남북특위의 활동 과제를 모았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남북협력 담당관 부서를 운영하면서 2032년 서울평양올림픽 공동 개최 등 각종 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그 문화 격차 해소 문제, 그다음에 또 남북 간의 어떤 의료 지원, 또 더 나아가서는 하드웨어전 측면에서 산림 조림 문제라든가 또 교통 인프라 문제, 이런 것까지 좀 전반적으로 남북 간에 서로 교류를 통해서 협력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 시의회 남북특위 활동은 다음 달에 구성 결의안을 발의한 뒤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이에 앞서 서울시 의원 약 40명으로 구성된 남북평화교류연구회가 오는 14일 공식 발족해 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TBS 이강훈입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호대 의원이 시민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서울페이 정책의 시행을 당부했습니다. 이호대 의원은 제28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진행된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시정 질의 및 답변 과정에서 서울페이 시행과 관련해 나타난 의혹들을 해소하며 졸속 정책이라는 비난에 묻히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꼼꼼한 정책의 검토와 설계를 당부했습니다. 이날 이 의원은 계좌 이체와 신용카드 결제 방식을 제시하며 현재 현금 보유성이 낮은 소비자들의 결제 패턴에 대한 부족한 이해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이 미미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서울페이 정책의 역진성과 불공정한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이에 박원순 시장은 촘촘한 설계에 만전을 기해 서울페이 정책이 민간과 공공이 협동하는 결과물로 만들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과거 침수 피해 이력이 없는 지역도 침수 피해 가능성을 재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283회 임시회 중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으로부터 최근 기습폭우에 대한 서울시 피해 현황을 보고받은 도시안전건설위원들은 최근 한반도의 기후 지형이 크게 바뀌고 있는 만큼 서울시가 사전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또한 시비 1,400억 원을 들여 내년 5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신월 빗물 저류 시설의 경우 서울시가 임시 가동을 발표하고서도 지난 기습폭우 시에 가동하지 못해 양천구 일부 지역에 침수 피해가 발생한 점을 지적하면서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10대 서울시의회 의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의정 아카데미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자리엔 정순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초청 강연에 나서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의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참석한 시의원들은 중앙정부의 자치분권 방향에 대해 파악하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은 지난 4일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회장단과 함께 문희상 국회의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주민 참여형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 핵심 요청 사항들을 건의했습니다. 신 의장은 현행 법령상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하위 기관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며 심사가 보류돼 있는 지방의회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안 12개와 지방의회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부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원철 의장은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 서울시의회는 16개 시도의회와 함께 공동 대응을 할 것이라며 지방의회 위상을 정립해 진정한 지방분권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10대 서울시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적 열세임에도 제283회 임시회에서 서울시정의 독주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6명만이 서울시의회에 진출했습니다. 역대 최다 당선의 기록을 세운 5선 시의원인 김진수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보여준 시민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끊임없는 반성과 쇄신을 통해 시민들께 사랑받는 야당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박 시장이 내놓은 강북 우선 투자 전략은 지역 간 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하며 서울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넷과 방송 등 각종 매체에서는 사람들의 이목을 조금이라도 더 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여파로 더 자극적인 표현과 소재들을 다루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이런 자극적 요소들이 난무하는 미디어 환경에 노출돼 있는 우리 청소년들인데요. 유행에 민감하고 자극을 쉽게 받아들이는 청소년의 경우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이런 건전하지 못한 거친 표현들에 익숙해진 나머지 타인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차별적이고 혐오적인 표현을 별 생각 없이 그분들에게도 사용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 친구들과 심각한 갈등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서울시의회가 청소년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터넷과 SNS의 영향으로 청소년 사이에는 김치녀, 한남충, 맘충 같은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혐오적 표현이 널리 사용될 뿐 아니라 장애인이나 이주민처럼 소수자, 약자들을 차별하는 표현이 서슴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은 서로의 인권을 침해하고도 이를 별다른 가책이나 죄의식 없이 지나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비단 친구 사이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생 간의 인권 침해 문제도 끊이지 않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학생들의 올바른 의식 함양을 위해 학교 내 구성원들의 차별적 표현이나 혐오적 표현을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학생 인권을 보호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 건데요. 개정 조례에서는 설립자와 경영자, 학교장, 교직원, 그리고 학생이 차별적인 언어 표현이나 행동, 혐오적 표현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학교 생활에서 청소년들의 혐오적, 차별적 언어 표현의 사용 실태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2012년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 이후 줄어든 것과 늘어나는 것이 눈에 확 띄는데요. 지난 2017년까지 5년간
체벌은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교사들의 학생 체벌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언어폭력이나 사생활 침해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언어폭력의 경우 2013년 83건에 그친 데 반해 2017년에는 193건으로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사생활 침해와 관련한 상담 또한 2013년 60건에서 지난해 124건으로 2배 정도 증가했고요. 소수자 권리와 관련한 상담 역시 3건에서 22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상담도 7건에서 22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서울시 교육청은 향후 소수자 학생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성소수자와 장애 학생,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차별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인데요. 별도의 처벌 조항이 없어 구속력은 없지만 이번 개정 조례안 시행으로 혐오 표현도 인권 침해로 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요. 언어폭력 등으로 인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교육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렇다면 교내에서 구성원에 의한 언어폭력으로 인한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면 되나요? 네, 서울시 교육청은 2012년 공포된 서울 학생인권 조례에 따라 학생인권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학생인권위원회와 학생참여단을 구성하고 운영하며 학생인권 상담과 권리구제, 인권교육과 홍보 업무를 수행하고 있죠. 언어폭력으로 인한 인권 침해뿐 아니라 체벌과 성폭력, 아르바이트를 하다 겪는 노동권 침해 사례 등 서울시 청소년들의 모든 인권 침해 사례를 상담하고 조사하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혹은 밖에서 부당한 일을 당한 청소년들은 혼자 속상해하지 말고요. 언제나 활짝 열려있는 학생인권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오늘 서울시의회 플러스를 시청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에게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처럼 웃는 게 아닌 자녀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학교 내에서 차별적이고 혐오적인 표현은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데요. 학교 구성원들 간에 타인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도록 서울시의회의 개정 조례안 시행이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서울시의회 플러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